Zootopia? No, it's Funtopia! 안녕하세요. 뻔한 나라 제니퍼의 펀토피아에 오신 여러분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일상이 지친 여러분, 펀토피아에 오셔서 제니퍼와 즐거운 이야기로 재충전하시기를 바랄게요. 일본 만화 시리즈 바람의 검시임이 2012년 동명의 실사 영화로 만들어져서 개봉이 되었죠. 원작 만화 바람의 검시임은 막부 말기 교토에서 피바람을 불러일으켰던 최강 검객 이야기로 주인공은 히무라 켄신입니다. 이 만화에서 유신지사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유신지사는 존왕양이를 앞세우고 막부하고 대결하는 하급 무사들을 가리키는 말로써 주인공인 히무라 켄신도 이 유신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존왕양이는 조선에서의 위정척사랑 본질적으로 달라요. 조선의 위정척사운동이 서양을 배격했다면 일본의 존왕양이운동은 일본의 부국강병을 위해서 일본의 힘을 기른 뒤에 서양 문명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초기에는 우세를 보이다가 나중에는 아니 도대체 어느 세월에 우리가 힘을 기르냐, 그냥 서구 문명을 먼저 받아들이자, 이게 우선이다 라는 의견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급진적인 서구 문명 도입인 메이지 유신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존왕양이 운동에서는 서양 문명 배척 등의 움직임은 없었거나 아주 미약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존왕양이를 추구하는 유신지사는 자기들이 추구하는 목표를 이루는 것이 무사 계급으로서의 자기의 기득권을 잃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부국강병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에는 연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메이지 유신의 과정을 설명한 조용한 혁명의 저자인 성희엽 작가는 메이지 유신 과정에서 지배계급 스스로가 자신의 신분과 특권을 보장해주던 봉건 막번 질서를 해체한 행위를 가리켜 사무라이 계급의 사회적 자살이라고까지 표현한 것, 이 이유에서였습니다. 유신지사들은 메이지 유신 초기에 근대화에 성공하기 위해서 이 막부의 관리, 암살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막부의 봉건적인 반동을 막아내면서 결국 메이지 유신의 주축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당시에 일본의 하급 무사 중에 지사의 수는 200만 명이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일본의 인구가 3,500만 명 수준이었으니까 약 5.7% 정도입니다. 일본 전체 인구의 5.7%의 성각자의 존재는 막부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열기에는 충분했던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할까요? 연구가에 따르면 지동설의 코페르니쿠스와 같이 0.001%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창조적인 생각을 하고 그를 둘러싼 1%가 가장 빠른 추종을 하고 또 이제 그 뒤를 이어서 3에서 10%가 이들을 따라가면 최초의 창의적인 사고나 정책이 전 인구로 급속히 확산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면에서 전 인구의 5.7%에 달하는 유신지사를 지닌 일본은 이들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급속하게 재편된 것입니다. 한편 조선에서 일본의 유신지사와 같이 앞선 지식인층은 누굴까요? 양반계층에 해당하죠. 그런데 문제는 조선의 양반 거의 전부가 주장만이 정론이고 나머지는 사문난적으로 생각하는 완고한 위정척사파였다는 데 있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간의 엄청난 사상 통제의 결과물이었죠. 이렇게 사상 통제를 했으니 신분 질서는 유지되었고 양반층의 기득권도 확고한 그들만의 그런 유토피아를 이룩했지만 시대는 흘러갔고 갈라파고스 같은 조선에도 서구의 영향력이 뻗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조선에서도 비로소 일본의 유신지사와 같은 개화파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개화파가 일으킨 급진적인 쿠데타가 바로 갑신정변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갑신정변은 실패했죠. 갑신정변이 실패한 뒤에 고종은 정변과 관련된 사람들을 색출했는데 200여 명이 안 되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인구를 1200만 명으로 보는데 약 0.001% 수준이에요. 이렇게 빈약했던 개화파마저도 갑신정변의 실패로 거의 다 숙청이 돼서 조선은 드디어 내부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모든 동력을 소실하게 됩니다. 일본은 전 인구의 5.7%였지만 조선은 전 인구의
0.001%였죠. 그리고 그나마도 갑신정변 이후에 몰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차이가 조선과 일본의 운명을 갈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조선은 일본에 비해서 인재가 이렇게 턱없이 부족했을까요?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조선 왕실과 지배층을 완전히 장악한 철학이자 또 학문은 주작이었습니다. 하나의 유파에 이렇게 몰빵하는 경색된 학문 풍토는 공자를 배출한 중국이나 조선의 선비들이 야만 국가라고 비웃었던 일본에도 없었습니다. 훈구파가 집권했던 조선 전기에는 그나마 학문의 경세 유용의 측면이 강조가 돼서 세종 때의 실용 학문 발전을 포함한 긍정적인 일면도 있었지만 성종 때 정계에 등장해서 선조 때 유일한 세력이 된 이 사림파는 조선을 부국강병이 아닌 성리학적 이념만을 추구하는 나라로 변모시켜 갔습니다. 즉 이들 세력은 나라가 부강하고 또 강성하게 되는 데는 1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양반의 기득권이 보장되고 성리학적 가치관만 지켜진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 아시죠? 현실이 아니라 이상으로 사는 국가죠. 도덕 국가를 추구했던 조선도 마찬가지로 현실적인 부유함보다는 성리학적인 이상이 중요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렇다고 도덕적으로 우월했던 나라였을까요? 동족의 30에서 40%를 노비로 삼았던 나라가 다른 면에서는 과연 도덕적일 수 있을까요? 조선은 그 후 병자호란 및 명청 교체를 겪으면서 앞선 문명이었던 중국과의 교류도 일체 단절한 폐쇄 사회로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나마 교류했던 중국은 오랑캐의 나라로 배척하고 일본은 배울 것 없는 야만 국가로 무시했고 자신을 소중화로 여기며 멸망한 명나라 연호를 수백 년간 사용했으니 외부와 고립돼서 변종이 발생했던 갈라파고스 제도와 같은 나라가 바로 조선이었습니다. 조선은 골수 성리학 외에는 모두 사문난적으로 몰았죠. 이렇게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인재가 나기 힘듭니다. 북한을 보세요. 북한에서 다른 학문 분야에서라도 세계적인 학자가 한 명이라도 있나요? 자유와 자율성을 제한한 사회에선 인재가 나기 힘든 것입니다. 이것이 조선의 인재가 적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지금 눈을 감고 여러분께서 조선에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실게요. 학문은 오로지 성리학 하나뿐이고 여기에서 벗어나면 목숨마저 위험해집니다. 또한 철저한 신분제도를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조선인이 머리가 모자라서 인재가 부족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고 사상 통제를 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인재가 길러지지 않은 것입니다. 서적을 예로 들어볼게요. 흔히 구텐베르그의 금속 활자로 지식이 보급되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마키아벨리, 마르틴 루터, 뉴턴, 갈릴레오 등의 서양의 천재들이 대거 탄생했다고 말을 하죠. 일본의 경우에는 에도에 약 6,000명이 넘는 출판업자들이 있었고 17세기 말 교토에는 1만 권이 넘는 서적이 출판되었습니다. 출판의 대중화가 이루어져서 흥미로운 사파가 들어간 대중소설들도 풍부했죠. 어떻게 알고 구했는지 임진왜란을 기록했던 유성룡의 징비록이 한국에서는 썩히고 있었는데 일본에서는 이미 대중적으로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조선은 어떠했나요? 책이라 하면 사서, 삼경 같은 성리학 경전 외에는 거의 없었고 책값도 엄청났죠. 양반들 외에는 책을 살 수도 글을 읽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조선은 자생적으로 성리학의 틀에서 벗어난 인물이 탄생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성리학이 유일한 학문이고 성리학이 또 유일한 종교였죠. 혹 자생적으로 성리학의 틀을 깨는 천재가 태어났다고 해도 조선이라는 사회는 그를 결코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어서 엄청난 서구 문명 그리고 서구 문명을 급격히 받아들여서 변모한 일본이 조선의 앞에 등장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앞선 문명을 접하면 이거 뭐야? 그렇게 여기에 압도가 돼서 이 문명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일본인들의 경우는 앞선 서구 문명을 접했을 때 서구 문명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자의 입장으로 변모가 됩니다. 이것은 일본이라는 사회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일본이라는 사회가 원래부터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선은 사상이 통제된 사회로 성리학 하나만을 500년 동안 인정한 사회였습니다. 북한과 다를 게 없는 거죠. 이런 사회에 있는 사람이 앞선 서구 문명을 접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성리학적인 가치관이 워낙에 견고하게 머릿속에 박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서구 문명이 설령 앞선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해도 그 앞선 것은 물질적인 것이고 정신적인 면은 동양이 더 우월하다고 타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옥균의 암살자 홍종우가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홍종우는 조선 최초의 프랑스 유학생입니다. 그는 일본에서의 유학생활 이후에 프랑스로 건너가서 앞선 서구 문명을 몸소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는 앞선 서구 문명을 현장에서 경험하면서도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조선인의 우월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춘향전, 심청전 등을 프랑스어로 번역했고 파리 체류 시절에 늘 한복을 입고 다녔습니다. 현장에서 겪었던 앞선 서구 문명임에도 그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조선이라는 우물을 벗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의 정신이 근대 정신으로 탈바꿈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이라는 경직된 사회의 영향이 너무도 강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조선 최고의 인물을 김옥균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 왕조 500년을 통틀어서 김옥균 정도라고요? 여러분 많이 실망하셨죠? 일본 메이지 유신에서는 사이고 다카모리, 오쿠보 도치미치, 그리고 기도 다카요시라는 유신 3걸이 존재하고 이 외에도 사카모토 료마, 가스 가이슈, 후쿠자와 유키치 등등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존재합니다. 김옥균의 역할과 업적을 이들의 업적과 비교했을 때 김옥균이 좀 무게감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들 유신 3걸이 만약에 조선에서 태어났더라면 김옥균보다 못했을 것이고 김옥균이 만약 일본에서 태어났다면 이들 유신 3걸보다 더 뛰어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결국 인물 개인의 역량보다 그 개인이 속한 사회의 성숙도의 차이가 인물의 성장에 있어서 크게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김옥균은 조선이라는 폐쇄적인 사회에서 태어났지만 조선이 병들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인사이트라고 하죠. 한마디로 같은 서구 문명을 접했지만 홍종우는 인사이트가 없었지만 김옥균은 이 인사이트가 있었던 것입니다. 개혁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김옥균의 위대함은 조선에 대한 분명한 인사이트를 지닌 것에 머무르지 않고 조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행동했다는 데 있습니다. 조선이 오랫동안 문치주의 사회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치주의에서는 말은 쉬워요. 그렇지만 행동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갑신정변의 계획은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의 몰살을 각오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굳이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이미 고종에게 신임을 받는 신하였고 그의 출세도 시간 문제였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보기에 일본은 너무나도 앞서 있었고 조선도 빨리 그와 같이 탈바꿈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갑신정변이라는 쿠데타를 감행합니다. 갑신정변의 실패는 한국 역사에 큰 아픔을 남깁니다. 그나마 너무나 수가 적었던 개화파가 갑신정변 실패 이후에 삼족이 멸족당하는 대숙청을 당해서 씨가 마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후진성을 안타까워하고 빠른 시간 내에 개혁을 달성하고자 했던 김옥균의 조급함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크라쿠스 형제의 개혁 등 여러 개혁들이 실패한 이유는 개혁의 조급함 때문이었죠. 그가 더 기다리고 힘을 더 키워서 개혁을 단행했더라면
조선의 운명도 크게 바뀌었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정작 중요한 그의 삶에 대해서는 세밀히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는 대로 그의 삶, 그리고 갑신정변의 여러 모습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펀토피아의 제니퍼였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재미있거나 유익했다면 아래쪽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꾹 부탁드릴게요. 알림까지 해주시면 완벽합니다. 제니퍼의 펀토피아는 여러분의 의견으로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펀토피아에서 다뤘으면 하는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